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깊게 파고들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AI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이걸 클라우드 없이, 그러니까 당신 스마트폰이나 작은 기기에서 직접 돌리는 기술이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상상만 해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인터넷 연결도 안 됐는데 막 똑똑한 비서가 옆에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가능성의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핵심 기술, 모델 다이어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최적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그 복잡한 기술들을 한번 쉽게 풀어보죠. 자, 이 거대한 AI 두뇌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그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양자화더라고요.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모델을 이루는 그 수많은 숫자들, 파라미터 값을 더 적은 비트로 표현해서 크기를 줄인다. 이런 개념 같은데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파일 크기 줄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기기 입장에서는 메모리, 속도, 또 배터리 소모까지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효율이거든요.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얼마나 잘 돌아가게 하느냐. 근데 이 양자와 경쟁이 정말 극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치열해요. 소스들 보면 파라미터당 3비트 미만, AQLN 같은 기술도 나오고 3비트 미만이요? 네. 심지어는 1.61비트까지 파고드는 연구, PTQ 1.61 같은 것도 있어요. 1.61비트요? 그건 거의 0 아니면 1 조금 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의 정보량인데 이걸로 복잡한 언어를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정말 대단한 도전이죠. 이야. 근데 그렇게 극한으로 압축하면 AI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핵심 과제입니다. 어떻게든 낮은 비트에서도 정확도를 지켜내려는 거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랄까요? 줄타기요? 네. 특히 학습 후 양자화, 줄여서 PTQ라고 부르는 기술이 많이 쓰여요. PTQ요? 네,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이건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다시 막 복잡하게 학습시킬 필요 없이 바로 양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아하, 이미 만들어진 걸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LSAQ처럼 모델의 각 부분 중요도에 따라서 정밀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좀 더 스마트한 적응형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1.61비트라니. 근데 단순히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누른다고 될까요? 하드웨어 얘기도 나오던데요? 여기서부터 좀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랄까? 네, 맞아요. 요즘은 그게 대세예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같이 설계하는 거. 공동 설계라고 하죠. 공동 설계.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Tmac이나 LUT 텐서 코어 같은 기술들이 좋은 예시인데 LUT요? 네, 룩업 테이블, 조회 테이블이요. 복잡한 곱셈 연산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답을 다 적어놓은 치트시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찾아 쓰는 방식이에요. 약간 커닝 페이퍼처럼요. 하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면 특히 낮은 비트로 표현된 모델 계산할 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오. 단순히 계산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양자화된 숫자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 역양자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작업들 자체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네, 이건 스냅드래곤 칩이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작은 기기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연산 방식을 아예 하드웨어 레벨에서 바꿔서 효율을 뽑아내는 거군요. 그쵸.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모델 크기 줄이고 하드웨어 똑똑해지고.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자료 보니까 다른 최적화 기법들도 많던데요.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막 같이 써요. 프루닝, 우리말로는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요? 나무 가지치기처럼요. 네, 딱 그거예요. 모델 안에 덜 중요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가중치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죠. 완다 플러스 플러스 같은 알고리즘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지식증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비유적인데 아주 큰 스승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의 핵심 지식만 쏙 뽑아서
작은 제자 모델한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오, 스승과 제자 모델이라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효율적 추론, efficient inference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이건 AI가 답을 찾는 그 과정, 뭐랄까 생각의 경로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 AI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계산 단계를 건너뛰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스트리밍 LLM 같은 기술은 긴 대화를 처리할 때 효과적인데요. 긴 대화요? 네, 우리가 대화할 때 모든 걸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초반에 중요한 맥락 같은 걸 붙잡고 가죠. 그것처럼 어텐션 싱크라고 초반 정보에 집중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와, 정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모델을 쥐어짜고, 양자화, 가지치고, 프루닝, 지식 옮겨 담고, 증류, 생각 과정까지 다듬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아, 그래서 드디어 소형 언어 모델, SLLM이라는 게 현실화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SLLM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SLLM은 그냥 큰 LLM 축소판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일단 크기가 작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보통 파라미터 수가 수억 개에서 한 10억 개, 그 사이 정도예요. 100억 개도 작은 건가요? 거대 모델에 비하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정말 작은 기기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파이2 같은 모델은 라즈베리 5에서 초당 한 4단어 정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와, 라즈베리 파이에서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니언 이벨 같은 벤치마크 연구 결과를 보면 SLMM이 개별적인 사실은 잘 아는데 여러 정도를 막 종합하거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약간 깊이가 부족할 수 있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정성 관련 편향 같은 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렇군요. 작지만 또 나름의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라마나 엔비디아의 텐서 LLM, 또 퀄컴 AI 허브 같은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SLM을 우리가 실제로 기기에서 좀 쉽게 써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복잡한 최적화 과정을 거친 모델들을 실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당신 스마트폰의 CPU나 NPU, 아니면 AMD Versal 같은 최신 칩에 맞게 쉽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 같은 거예요. 아,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하드웨어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CPU, NPU, 요즘엔 적응형 SoC 같은 것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각 플랫폼들이 특정 하드웨어에 더 최적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기술이 널리 퍼지는 민주화 측면도 있지만 어쩌면 특정 기업 플랫폼에 좀 종속될 수도 있는 종속성 문제, 그 사이에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이면이네요. 네,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은요, 정말 극한의 모델 압축 기술들, 양자화나 프루닝 같은 것들하고 또 하드웨어와의 아주 긴밀한 협력, 그리고 추론 과정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최전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군요. 네, 다만 성능과 효율을 막 끌어올리면서도 정확성이나 보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같은 문제들까지 다 잡는 건 여전히 큰 숙제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당신의 소중한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AI 기능을 바로 당신 손안의 기기에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미래. 그게 정말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앞으로는 단순히 기기에서 AI를 돌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이 작지만 특화된 온디바이스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 이 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냐고요? 네, 기기의 계산 부담, 컴퓨팅 로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AI와 소통하는 당신의 인지적 부담, 즉 코그니티브 로드까지 고려해서 최적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성능이 좀 낮거나 특화된 엣지 AI랑 소통할 때는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